저한테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문희 회장님과 포럼 관계자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주어진 질문은 두 개거든요. 하나는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이 얼마나 이기고 질 것이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 그러니까 그거죠. 예. 시간 순서는 총선이 먼저니까 총선 얘기부터 하면 좋겠는데 실제로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는 대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총선을 대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얘기부터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순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 저는 박근혜가 이길 확률이 90% 이상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조금 복잡하지만 좀 찬찬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첫 번째는 박근혜가 경쟁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야권에 상대하는 사람들의 후보 경쟁력이 매우 약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왜 후보로서 경쟁력이 강하냐 이 말씀을 제가 지금부터 드리겠는데요. 후보 경쟁력을 이루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지자들이 충성도가 있냐 없냐. 대선 후보 정도 되면 누구나 다 지지자는 있죠.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의 지지자들이 있죠. 지지자들이 있는데 이 지지자들이 과연 충성도가 높은 지지자냐 충성도가 낮은 지지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충성도가 높은 지지자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가 뭐 실수를 하더라도 또는 갑자기 사고가 나더라도 딴 데 흩어지지 않고 지켜줍니다. 후보를 지켜줘요. 그런데 충성도가 낮은 지지자들은요, 지지는 하는데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뭐 실수를 했다거나 또는 그 후보보다 더 그럴듯한 후보가 나타나면 옮겨버립니다. 그러면 자, 사람이 신이 아닌데 아무리 대통령 후보라도 신이 아닌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자, 지금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따지더라도 1년 4개월이 있지 않습니까? 1년 4개월 동안에 실수 한 번 안 하고 대통령 선거 치를 수 있겠어요? 다 실수합니다. 판단 착오도 일으킬 수 있고 전략적으로 오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충성도가 높은 지지자들은 기다려줍니다. 근데 충성도가 낮은 지지자들은요 바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면 지지층이 자리를 옮기는 순간 지지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위기 극복을 할 힘이 없어지죠. 위기는 오는데 문제는 그 위기를 극복할 힘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런데 지지자들이 충성도 높게 받쳐주지 못하면 위기가 와서 자기 딴에는 그걸 극복한다고 온갖 수단을 다 써도 이미 지지층은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몰락하게 되는 거죠. 손학규한테는 지지자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은 때로는 8%도 나오고 10%도 나오니까 우리 국민의 8%에서 10%는 손학규를 지지하는 거죠. 지지층이 있잖아요. 10%면 얼마입니까? 한 300만 명 정도 됩니까? 그 정도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충성도가 낮다는 데 있어요. 손학규의 지지자들은 충성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손학규가 뭐 하나만 잘못해도 바로 딴 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올라갔다가도 손학규가 실수 한 번 하면 다시 바로 떨어져 버리죠. 또 손학규보다도 더 그럴듯한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옮겨버립니다. 문재인이 손학규보다 더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면 문재인한테로 표가 확 빠져버려요. 그래서 역전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지지도가 낮은 후보의 비애죠. 이게 역대 대통령들 중에 지지자들의 충성도가 가장 높았던 사람 누구 같습니까? 김대중이었습니다. 김대중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김대중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김대중이라고 이름도 부르지 못했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높은 충성도를 보였어요. 이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김대중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변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김종필하고 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김종필과 손을 잡아도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충성도가 높단 말이죠. 지지층이. 지지자들의 충성도가 높으면 이렇게 자유로운 변신이 가능합니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매우 높은 충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뭘 하더라도 떠나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실수를 해도 떠나지 않아요. 자, 박근혜가 지난 3년 반 동안 했던 중요한 정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복지정책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발표한 겁니다. 그건 다 들어서 아시죠?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사람이 이렇게 나서 아기를 지나서 청년이 되고 그 다음에 결혼 정년기가 되고 취직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장성 키운 다음에 뭐 결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은퇴를 하고 이런 그 라이프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때 이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복지 수요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복지 수요가 달라질 때 그 맞춤형으로 국가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게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입니다. 그러면 이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 이거 소득 하위 50%한테만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박근혜는. 모든 국민들한테 이 정책이 시행돼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생애 주기에 맞춰서 맞춤형 복지 정책,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제공받아야 된다. 이게 박근혜 복지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요새 이른바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논쟁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어떤 것 같습니까? 박근혜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은 선별적 복지입니까? 보편적 복지입니까? 보편적 복지입니다. 한나라당에서 보수주의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보편적 복지를?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죠. 좌파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나라당이나 보수주의자들이 박근혜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좌파다, 복지 포퓰리즘이다라고 공격합니까? 그렇게 공격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왜? 박근혜가 했으니까.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이 박근혜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매우 그 지지자들의 충성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박근혜는 좌파 정책이라고 불리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주장해도 보수주의자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갑니다. 이게 지지자들의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박근혜는 왜 그 정책을 펴니까? 중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죠. 보수 정책으로는 중간층 공략이 안 되잖아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려면 보수층을 계속 결집해서 됩니까? 보수층만 결집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명박이 그랬습니까? 김영삼이 그랬습니까? 보수층만 결집해서 대통령 된 사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보층만 결집해서 대통령 된 사람도 없어요. 김대중이 진보층만 결집해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니잖아요. 진보의 기반 위에 가장 보수로 불리는 김종필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노무현이 진보만 가지고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잖아요. 진보 플러스 정몽준 표를 연합해서 중간층을 끌어들여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명박이 531만 표 큰 차이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명박이 중간층을 끌어들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건 진보건 대통령이 되려면 중간층을 끌어들여야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도 결국은 중간층에서 승부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경선할 때는 좌로 우로, 보수당은 우로 더 가고 민주당은 공화당은 우로 더 가고 민주당은 좌로 더 가지만 본선에서는 중간층을 끌어들여야 승부가 되기 때문에 다시 가운데는 모이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박근혜 다시 돌아가죠. 박근혜는 보수층이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고 아주 높은 충성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 보수층만 결집해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2007년에 이미 알았어요. 중간층을 공략해야만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죠. 지난 3년 반 동안 박근혜는 중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좌파 정책이라고까지 불릴 수 있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이라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이기 때문에 그 지지자들이 아무 반대도 하지 않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박근혜의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세종시 관련인데요. 잘 아시겠죠? 세종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종시를 주장한 쪽은 한국 사회의 진보 계열입니다. 세종시를 하자고 주장한 쪽은. 그죠? 세종시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쪽은 보수 쪽이죠. 그러면 박근혜는 어떤 걸 주장했습니까? 세종시를 원한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했잖아요. 그리고 세종시를 원한대로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보수 세력에 맞서서 싸웠잖아요. 1년 동안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세종시 원안을 지금 관철시켜버렸잖아요. 그럼 이게 박근혜가 뭔 정책을 추진한 겁니까? 보수 정책을 추진했습니까? 진보 정책을 추진했습니까? 진보 정책을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한테 박근혜 지지자들이 왜 당신이 진보 정책을 추진하냐고 항의한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왜? 지지자들의 충성도가 높으니까. 따라서 박근혜 지지자들은 박근혜가 진보적인 정책을 주장하더라도 박근혜가 지지하는 것이니까, 박근혜가 주장하는 것이니까 옳다라고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박근혜는 역으로 왜 진보적인 정책인 세종시 원안 보수를 고집스럽게 관철시켰을까요?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중간층을 획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 3년 반 동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금 조사를 해보면요. 대체로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65% 지지도, 그 다음에 충청권에서 60%. 놀랍죠? 부산 경남보다 높습니다. 충청권이. 세종시 때문에. 물론 유경수 여사 고향이 충청북도라고 하는 것도 작용했겠죠. 그러나 세종시가 더 큽니다. 그 다음에 부산 경남이 55% 정도. 그리고 수도권으로 보면은 30% 정도고요. 그리고 호남으로 가면 20% 정도 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호남 20%.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지금껏 어떤 한나라당 후보가 호남에서 20% 지지를 기록했습니다. 야권의 후보가 단일화가 되면 호남표 다 빠질 거라고 그러지만 저는 박근혜가 10%대 두 자리 숫자는 기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드린 봉이 너무 진정성 있게 일관성 있게 진행됐다고 하는 것을 호남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이제는 저는 호남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계층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박근혜에 대한 지지가 강남 상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부자들한테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대별로도 30대에서 40%, 20대에서도 20%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계층적으로, 세대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거의 모든 계층에서, 거의 모든 세대에서 박근혜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근혜가 날 때부터 모든 계층으로부터 호감을 사서가 아니고 지난 3년 반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중간층을 공략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간층을 공략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지자들이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박근혜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믿고 따라줬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가 자유자재로 자신을 변신시켜서 중간층을 공략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박근혜는 중간층에 대한 공략 가능성, 이른바 표의 확장성이 매우 큰 후보가 됐습니다. 2007년에 이명박한테 박근혜가 졌던 것은 중간층에 대한 확장성이 약해서 졌습니다. 그 약점을 지난 3년 반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보완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박근혜는 지지자들이 높은 충성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보가 중간층에 대한 확장성도 아주 높은 후보가 되어 있습니다. 2007년의 박근혜와 2011년의 박근혜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근혜는 역대 대통령 후보 중에서 제가 평가하기로 가장 경쟁력이 높은 후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야권 쪽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선거는 상대가 있는 거니까 박근혜가 아무리 강해도 야권에서 박근혜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오면 야권이 이기겠죠. 그죠?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정동영, 정세균, 천정배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손학규, 유시민, 문재인, 이 세 사람만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등 외교됐기 때문에
뭐 분석할 가치가 없습니다. 김두관은 조금 델리케이트한 위치에 있는데요. 요 얘기는 잠깐 하죠. 나중에 잠깐 덧붙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손학규부터 하면, 손학규는 지지자들이 있는데 충성도가 아주 약하다고 그랬죠. 약한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은 대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민주당 지지자를 보기에 손학규는 한나라당 출신입니다.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작년 10월 3일 전당대회에서 손학규를 대표로 뽑은 것은 손학규가 내가 나가야만 수도권에 잃어버린 600만 표를 다시 찾아와서 대통령 선거에 이겨서 정권 탈환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호소를 했는데 그 호소가 그럴듯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도권에 600만 표를 빼앗아 오는데, 그래서 정권을 탈환하는데 호남 출신의 정동영 갖고 안 될 것 같고, 호남 출신의 정세균 갖고도 안 될 것 같고, 호남 출신의 천정배 갖고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경기도에 연고가 있고 경기지사 지낸 손학규라면 수도권의 중간층을 얼마나 더 끌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거죠. 애써서 선택한 게 아니고,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고, 불가피하게 이길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손학규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손학규가 실수를 해보세요. 애정을 갖고 지켜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 봐라, 한나라당에서 온 놈이니까 저러지 라고 바로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지도가, 충성도가 약한 겁니다. 그런데 그 손학규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만약에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학규한테 왜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더 경쟁력이 있는 사람한테 옮겨가죠. 지금 그 사람이 문재인으로 나타난 겁니다. 제가 10월 3일 전당대회 직후에 손학규 캠프에다가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혼자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당신은. 한나라당에 계속 남아있었다면 모르겠는데 민주당에 왔기 때문에 당신은 대통령이 되려면 수도권 중간층을 공략하러 중원으로 가야 되는데, 중원으로 가는 순간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야권은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을 비롯한 진보 세력들과 힘을 합쳐야만이 싸움이 되는데 이들로부터도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당신이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중원을 공략하러 갈 때 뒤를 든든히 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뒤까지 당신이 감당할 수 없으니 이 뒤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요건을 갖춘 사람을 당신이 손을 잡고 파트너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손학규 캠프에다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두 가지 요건. 첫째, 민주당에서도 호남 쪽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의 공격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호남으로부터 또는 민노당으로부터 손학규에 대한 공격이 가해질 때 대신 막아서서, 손학규가 지금 중원을 공략해서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저렇게 나갔는데 뒤에서 화를 쏘면 어떡하냐. 손학규를 못 믿더라도 나를 믿고 손학규를 지원해달라 라고 얘기할 누군가를 세워둬야 된다. 손을 잡아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천정배를 추천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호남성이 강하고 민주당에서 가장 레디컬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천정배는 2002년에 노무현 신화의 주역이었으니까요. 그런 거 아시나요? 노무현이 지지도 1%일 때 2001년 7월 달입니다. 2002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 1년 반 전인 2001년 7월에 호남 출신의 천정배가 부산에 가서 공개적으로 노무현 지지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노무현이 후보가 된 것이 2002년 4월입니다. 2002년 4월까지 현역 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천정배만이 노무현 캠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통찰력이 있었던 거죠. 그런 천정배이기 때문에
당신이 천정배를 파트너로 잡으라. 그리고 저는 천정배 쪽에다가도 조언을 했어요. 당신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이번에는 어렵다. 왜? 당신이 전남 신안 출신이니까, 김대중 고향 출신이니까 이번은 어렵다. 이번에는 누군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당신이 기회가 올 수 있다. 제가 양쪽에다 그렇게 조언했는데요. 이제 한 10개월 지났네요. 결과를 보면 양쪽 다 제 조언을 무시한 거죠. 예. 손학규가 지금 이제 이 시점까지 와서야 비로소 민주당에 누군가 파트너를 세우지 않으면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학규 쪽에서 생각하는 파트너는 박지원인 것 같습니다. 올 12월이면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의 당대표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손학규가 결정해야 되는데 박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으로 가겠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관심은 이 사람이 2002년 노무현 신화를 재현해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노무현 신화라고 하는 게 간단하죠. 호남 기반 정당에서 후보가 됐는데 이 사람이 영남표를 얼마라도 갖고 올 수 있다면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호남 기반의 영남 후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호남 기반 영남 후보론 필승, 뭐 이런 겁니다. 실제로 민주당의 후보로 호남표를 모으면서 후보가 영남 출신이라서 영남표를 일부 갖고 오는 것은 플러스 2의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영남 후보가 아니었다면 한나라당 후보한테 갈 표를 이 사람이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플러스 1 해서 2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력적인 건데요. 실제로 노무현은 그걸 했죠. 부산에서 뭐 30%대, 대구 경북에서 20%대의 득표를 해서 어쨌든 뒤집어 냈으니까요. 그래서 그 2002년에 노무현 신화를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해서 두 사람이 주목됐던 거죠. 하나가 김두관이고 하나가 문재인이었는데 이 문재인은 노무현이 갖고 있었던 결정적 약점도 없는 사람입니다. 2002년 선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에 떠올리시면 노무현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TV 토론에서도 아주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받았는데요. TV 토론뿐만 아니라 선거가 이루어지면은 뭐 이 구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막 이 선전하는 이 구전 홍보,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거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 못 나온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나 이런 거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장인이 빨치산 출신이라는데 빨갱이 아니냐, 이런 공격이었습니다. 노무현이 그 공격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보셨으니까 아실 거고요.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이 사회적 소수파가 뭐 이런 얘기를 안 듣습니다. 사법연수원을 3등으로 졸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디 좋은 대학 나온 엘리트도 문재인한테는 그런 식으로 대들지 못합니다. 또 이 사람이 공수부대 특수폭파조 출신이기 때문에 공수부대 특수폭파조 출신을 빨갱이라고 욕할 수 있는, 비난할 수 있는 이 용기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노무현의 약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노무현이 가졌던 강점은 강점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의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 의리남의 이미지가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노무현에 대해서 의리를 지킨 사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인품이 아주 훌륭해서 노사모들 중에서도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껏 본 적이 없습니다. 유시민은 노사모 중에서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문재인에 대해서는 그 인간적 품격에 대해서 뭐라고 시비 건 사람을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맑은 사람이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권 지지자들이, 야권 성향의 유권자들이, 야, 손학규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누구 대신할 사람은 없냐 하다가 문재인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치 선언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미 손학규를 확 추월해버렸어요. 그 잠재력 하나만으로 추월해버렸어요. 매우 폭발력이 큰 후보죠. 그런데 저는 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 노사모 모임에서도 문재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가끔 합니다. 제 요지는 이런 겁니다. 정치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 갖고 있는 것은 지지율로는 뭐 10%, 11%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같은 지지율이 아니다. 이미 정치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지지율은 파워로 전환될 수 있지만 문재인이 기록하고 있는 지지율은 아직은 인플루언스에 불과합니다. 영향력에 불과합니다. 영향력은 아무리 커도 그것으로 직접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파워로 전환돼야 되는 거죠. 인플루언스를 파워로 전환하려면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에 뛰어든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중에도 정치에 직접 뛰어드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나중에라도 좀 증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에 뛰어든다고 하는 것, 그거는 매일매일 청문회를 거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매일매일 매 시간이 검증을 받는 시간이고 시험을 당하는 시간입니다. 정치판은 정말 밀림과 같은 곳이라서요. 약간의 허점만 보여도 바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2007년에 문국현이라는 사람이 정치권 밖에서 굉장한 신망을 얻었는데 정치권에 진입해서 결국은 1년 만에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 과정 여러분이 잘 아시죠? 뭐 이 사람이 특별히 뭘 실수를 크게 한 것도 아니에요. 정치권이 그만큼 험난하다는 뜻이죠. 정은찬, 아주 훌륭한 분이죠. 서울대 총장에다가 국무총리. 정치하려고 막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아예 입문도 못하고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이런 게 정치판이에요. 이 사람이 아마도 정은찬 총리가 정치 쪽에 왔다 갔다 안 했으면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정치판에 들어오려고 자꾸 뭘 하다 보니까 아예 그렇게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정치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신망이 두텁고 국민적 지지가 높아도, 근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지금은 제가 문재인을 주제로 얘기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에서 많이 뜨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는 안철수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선거 때마다 이름이 나타나는 박원순 변호사도 있고요. 또 최근에 박세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많잖아요. 아직 정치에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나 정치권 밖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해서 이미지도 좋고 인망도 있고 신망도 두통. 그래서 여론조사 회사가 유혹을 느껴서 대권 주자 조사에 한번 슬쩍 넣어보니까 몇 %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죠. 저는 그런 사람들 누구도 정치권에 일단 입문한 후에 6개월 이상 버티는 거는 정말로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려면 올 10월에는 정치 선언을 하고 정치판에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대통령 선거가 내년 말에 있는데 내년 4월에 총선이 먼저 있잖아요. 근데 문재인이 총선까지 정치를 안 하고 그냥 밖에서 지켜만 보고 있다가 총선 다 끝난 다음에 야당이 이기건 지건 어쨌든
총선 다 끝난 다음에 자 이제부터 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 이거는 야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총선에서 뭐 이기건 지든 직접 뛰어들어서 역할을 하고 공을 세워야 돼요. 그 공을 세우고 문재인이 힘을 보여주고 그 힘을 가지고 야권 내에 경선을 뛰어들어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쟁취해야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먼저 내년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부터 돼야 돼요. 그럼 국회의원이 되려면 지역구를 자기가 정해야 되고 자기 한 사람만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려면 뭐 부산에서 출마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한나라당 텃밭에서 정면 돌파를 해야 되죠. 이 사람이 기대를 모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산 경남의 한나라당 텃밭을 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기대를 모으는 것이니까 부산 경남에서 문재인이 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출마하든지 자기 지금 살고 있는 경남 양산에서 출마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가 자기 지역구에서 자기 혼자 승리했다고 뭐 대단하겠어요. 그거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문재인으로 하여금 문재인 효과가 최소한 부산 경남 지역에 뭐 7, 8석의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으로까지 연결될 만큼 위력적인 힘을 보여줘야만이 대권주자로서 비로소 그 잠재적 가치가 현실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 사람이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자기랑 손잡고 선거할 수 있는 후보를 물색하고 다녀야 돼요. 발굴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야권 후보들 간의 단일화를 거쳐서 이 후보를 확장하는데 여기에도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치 선언을 자꾸 늦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저는 그래서 10월이 마지노선이다 보는 거죠. 10월에 정치 선언을 하고 자기가 출마할 지역구를 정하고 자기와 함께 부산 경남 지역에서 돌파할 후보들을 발굴하고 공천을 주고 그리고 총선 돌파를 한 다음에 그 성과를 가지고 야권에서 손학규와 뭐 유시민과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에 들어가서 후보 자리를 쟁취한 다음에 대선에 나가야 비로소 문재인의 정치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걸 하려면 10월부터는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9월 달에 여기 온다 그러니까 한번 기회 있으시면 직접 만나서 10월에는 출마할 거냐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실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10월 달에는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가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정치공학적으로 10월에는 스타트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인데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적 영역에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은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도 다 사적 영역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정치는 근데 공적 영역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적 영역에서 일을 잘하고 성과를 많이 거뒀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공적 영역에서의 성과로 연결된다고 하는 순진한 기대를 하면 실패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 3년 반 동안 입증된 겁니다. 대통령께서 기업을 매우 훌륭하게 경영하시고 그리고 이 경영 마인드를 아주 출중하게 발휘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실제로 공적 영역에서 공공의 책임을 지고 뭘 일을 해보신 경험이 별로 없는 분입니다. 국회의원도 잠깐 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지난 3년 반 동안의 국정 운영이 사적 영역의 논리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인사의 난맥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가 통합적 국정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오늘 자리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만 하고요. 저는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건 그 대통령은 공적인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트레이닝이 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공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적인 일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 최대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끌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이런 것으로 이 공적인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이를테면 문재인이 운명처럼 여기까지 왔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국가를 맡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국가 경영은 운명으로 맡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로서 맡아야 됩니다. 권력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권력의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날 때부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치를 시작할 때 대개 정치를 시작할 때 20대에 시작하건 50대에 시작하건 정치를 시작할 때 자신은 권력의지로 무장됐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대부분의 정치 지망생들, 정치 입문생들은 정치에 입문한,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30대에 하건 50대에 하건 그 출발은 권력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욕심에서 개인적인 욕심에서 정치가 시작돼요. 그런데 그 권력욕에서 시작된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공적인 영역에서 책임을 맡는 과정에서 자신의 삿된 이해관계가 다 걸러지고 애초에 입문할 때의 권력욕이 공적인 영역의 권력의지로 전화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했던 애국심이 더 강해지고 스스로 사적인 영역을 멀리하게 되고 이러면서 공적인 의지, 공적인 권력 의지로 자신을 완전히 정화시켜내면서 대통령 후보로 커가는 겁니다. 세상에 날 때부터 대통령 후보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정치의 시작은 미약하나 대통령의 자리로 오는 과정에서 그 삿된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사사로운 인연들을 공적인 인연으로 전화시켜서 질적으로 고양시켜서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저는 적어도 대통령이 되려면요 10년, 20년 이상 공적인 영역에서 매일매일 자신을 검증받고서 이겨내면서 단련시켜야만 그런 자리를 목표로 행동할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에서 문재인 이사장이 충분히 그런 대통령 자리를 맡을 만한 권력의지로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정화시켜 왔느냐 또 지금 단련시키고 정화시키고 있느냐에 아주 근본적으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문재인이라서가 아니라 누구도 그렇다는 거예요. 문국현도 그렇고 정운찬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YS 시절에 이른바 YS가 구룡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냈는데 이해창도 이수성도 이홍구도 그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누구도 제가 말씀드리는 권력의지로 자신을 무장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다수가 당신의 아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해창은 끝까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고집부리다가 두 번 다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진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권력의지로 자신을 무장했다면 그런 식으로 대응할 수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권력의지는 그런 겁니다. 저는 문재인한테 별로 시간이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걸 공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공학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검증이 두려워서 상품 출시를 최대한 늦춘 다음에 계속 신비주의로 가다가 그래서 정치권 밖에서 꾸준히 손에 피 묻히는 일 하지 않고 잘 이미지 관리하다가 검증할 시간도 주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출시해서 우해서 바람 몰아가지고 가는 이런 전략을 야권에서 쓸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은 국회의원까지는 뭐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체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공천받아서 한두 달 만에 다들 배지 달거든요.
저 사람이 진짜로 그런 공공의 일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전혀 검증하지 못하고 뺏지다는 사람들이 선거 때마다 100명씩은 나옵니다. 뭐 국회의원까지는 뭐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문재인에 대해서 이 정도 하죠. 김두관은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이 갖고 있는 문제, 권력의지를 세우지 못했다, 제대로 된 공적 의지를 검증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제점까지 이미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오전 6기로 경남지사가 됐습니다. 5번 선거에 떨어졌습니다. 국회의원 2번 떨어지고 경남지사 3번 떨어지고서 6번 도전 끝에 지금 경남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도 했고 저 밑바닥에 이장부터 시작해서 군수로 해서 쭉 왔기 때문에요. 충분히 검증도 됐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이 공적인 인간으로 단련시키는 그 숙성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재력에 있어서는 이 사람 또한 문재인과 마찬가지로 남해 출신이고 부산 경남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 노무현의 신화를 재현할 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내년에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년에 대선에 출마하려면 이 사람 또한 총선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선에 출마할 수는 없고요. 이 사람도 총선에 출마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두관의 힘을 보여주고 그 힘을 가지고 부산 경남 지역을 흔들고 돌파하고 그러면서 대선 후보로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10월쯤에는 도지사를 사퇴해야 돼요. 4년 임기의 도지사, 그것도 오전 6기 끝에 어렵게 당선시킨 경남도민들의 뜻을 1년 정도 해놓고 난 다음에 나 다시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하겠다고 던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너무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금까지 김두관을 사랑했던 경남도민들이 돌아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김두관은 나이가 이제 50입니다. 내년이 아니더라도 2017년에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입니다. 이미. 이 사람은 2014년까지 경남도지사를 잘 수행하고 그리고 도지사직을 그만둔 다음에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고 그리고 1년 있다가 2017년에 대통령에 도전을 하는 아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대권 도전의 코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봐야 나이가 이제 55이죠. 그때 만약에 대선에서 아깝게 진다. 얼마든지 재도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나이 60에 두 번째 대통령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경남도민들의 그런 이 강력한 이 반발을 무릅쓰고 도지사를 먼저 던지고 뭐 총선에 뛰어들어서 이런 식으로 스텝이 헝클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김두관은 그래서 내년 대선 출마는 안 하는 걸로 이미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선언을 안 한 것인데요. 뭐 공식 선언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논의가 되면 제가 야권에서 손학규, 유시민, 문재인 이 세 사람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중에 김두관을 잠깐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이 김두관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유시민만 지금 빠졌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시민은 박근혜만큼이나 지지자들의 충성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높으냐면요. 제가 방송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이런 식의 논평을 방송에서 직접 합니다. KBS나 SBS나 이런 데서 생방송에서 직접 합니다. 유일하게 항의하는 쪽은 이 유시민의 윷바들입니다. 그 정도로 이분들의 행동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유시민이 최근 들어서 2번의 참담한 실패를 했잖아요. 작년 6월 2일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 거. 그 다음에 지난번 4.27 재보궐선거에서 김해을에서 단일화 후보를 국창당이 따냈음에도 불구하고 진 거.
이 두 번의 패배 후에 당이 굉장히 휘청거렸어요. 그랬더니 국힘당의 후원금이 더 많이 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이 위기에 처했다라고 생각하고 유시민의 지지자들이 훨씬 더 똘똘 뭉쳐서 유시민 살리자 이렇게 해서 돈도 더 모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그 충성도가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확장성은 제로입니다. 어느 정도 이 확장성이 약하냐면 민주당 사람들도 유시민을 지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같은 야권이지만. 그러니까 경남지사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가 됐는데 경남도가 31개 시군이거든요. 그 중에서 20개를 민주당이 이겼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민주당 지지자가 투표장에 갔습니다. 시장 민주당 찍었어요. 도지사 보니까 유시민이잖아요. 안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시민이 떨어지죠. 그 정도로 확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입장에서는 가장 손쉬운 상대가 유시민입니다. 그걸 야권의 지지자들이 알아요. 야성향의 유권자들이 알기 때문에 유시민은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유시민도 사실상 내년 대선은 자신의 선거가 아니다라고 포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문재인이 나타나니까 손학규 표가 대거 빠지고 유시민의 표도 상당히 많은 부분 문재인 쪽으로 지금 이동되고 있는 중입니다. 대개 야권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야권 주자로 최후에 누가 될 것이냐라고 보면 문재인이 제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야권 지지자들은 또 이구동성으로 문재인이 제일 가능성이 높지만 가장 불안한 후보다 이렇게도 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으로서는 신비주의 전략 갖고 더 나갈 생각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검증을 시작해야 됩니다.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낙마를 하더라도 빨리 낙마를 해야 야권에서 대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제가 문재인 캠프에다가도 맨날 제가 촉구합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맨날 얘기해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첫 번째,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이길 거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확률 90% 이상이다. 이유는 박근혜의 후보 경쟁력이 매우 높고 상대가 될 야권의 후보들이 경쟁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장황하지만 설명을 쭉 드려야 한국 정치의 그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정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서 다소 장황하지만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고요. 원래는 첫 번째 질문은 총선에서 어느 쪽이 이길 거냐 이거였죠. 저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135에서 140석 할 거라고 예측하고요. 민주당이 125에서 130석 정도 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투표가 이루어지고 대개 당일날 개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결과가 나오잖아요. 어느 쪽이 이겼다고 얘기하기가 애매한 결과들이 나올 때가 많죠. 그럴 때 누군가 제일 먼저 이거는 한나라당이 이겼다, 이거는 민주당이 이겼다고 규정하면 되게 그렇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그런 짓을 가끔 합니다. 작년 6월 2일 지방선거 때 제가 KBS에서 밤새워서 개표방송을 했는데요. 개표방송에 해설을 했는데 결과가 쭉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첫 번째 한 멘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8시 10분쯤에 제가 이 멘트를 했네요. 8시까지 이제 투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출구 조사가 발표가 되거든요. 출구 조사 결과를 보니까 제 첫 번째 멘트는 이런 거였습니다. 한나라당의 참패이나 민주당의 승리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거였습니다. 결과는 한나라당이 참패를 했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민주당이 이겼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다. 이거는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혼내기 위해서 선거를 한 거지 민주당이 잘해서 민주당한테 표를 모아준 건 아니다. 이런 취지죠. 제가 그렇게 방송을 한 게 아마 공중파에서는 아마 제일 먼저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멘트하는 사람은 내 주장에 반대하려면 이제 논쟁을 해야 되니까 서로가 좀 깝깝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제가 그렇게 하면 뭐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에 끝까지 그렇게 나왔어요. 민주당이 그 다음날 아침에 공식 논평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선거 결과가 민주당의 한나라당의 참패이나 민주당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좀 더 겸손하게 잘하라고 하는 채찍의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이게 민주당의 공식 논평이었습니다. 첫째 날. 그래서 제가 민주당의 논평을 보고 거기다가 한마디 더 보탰죠. 국민들이 더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을 해줬으니 정세균 대표가 그동안 고생한 거 충분히 보상받았다. 박수 받을 때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서요. 민주당에서 두 가지 논평이 나왔습니다. 선거 이기고 떠난 놈 봤냐? 선거 이기고 떠난 놈 봤냐? 그 다음에 민주당의 승리를 폄하하지 말라. 두 가지 논평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 한 달 후에 7.28 재보궐선거가 있었죠. 정세균은 그때까지 자기 이겼는데 떠날 이유가 없다고 그러고 대표 계속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공천했어요. 오만하게. 그래서 7.28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제가 그 참패 결과를 예측하고요. 그것도 개표방송을 했죠. 그리고 개표방송, 생방송 중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즉각 사퇴하라고 그랬어요. 정세균이 일주일간 버티다가 사퇴했습니다. 저는 이런 거야말로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세균이 7.28 선거에서 질 수 있죠. 그 다음날 사퇴하는 것과 일주일 동안 버티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또 좋기로는 정세균은 지금껏 대권주자라고 자기는 생각했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아직 국민적으로 대권주자로 각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6.2 지방선거에 정말 기적의 역전성을 거둬서 대선을 거뒀으면 그 다음날 내일은 여기까지다. 나 이제 대선 출마한다고 포기하고 선언했어야죠. 그러면 자기도 크고 당도 크고 7.28 재보선도 그렇게 참패다시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정치죠. 그래서 저는 예측하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정말 타이밍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도 언제 하는가에 따라서 확확 그 의미가 달라지니까 제가 8개월이나 남은 선거를 대충 뭐 한나라당 135, 140, 민주당은 125, 130이라고 해버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결과적으로 제 수치대로 맞아도 이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막 두 번, 세 번 틀리다가 어쩌다가 맞는 거지 무슨 제가 예측한 일은 과학적 경로를 통해서 이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추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만 들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135, 130, 125, 130, 135에서 140이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보통 총선은 정권에 대한 심판선거입니다. 그리고 대선은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국회의원 중심 내각제라고 한다면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미래를 선택하는 거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뽑으면 미래를 일단 뽑는 겁니다. 대통령을 뽑아놓고 그 대통령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감시하라고 국회를 구성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정권에 대한 평가선거가 되기가 쉽고 정권을 견제하는 선거가 되기 쉽기 때문에 야당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과서적인 설명인데 내년 총선은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내년 총선도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로 간다면 그러면 정말 선거는 해보나 마나요. 한나당은 저 80석도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여론이 지금 어떻습니까?
20, 30%밖에 안 되잖아요.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20, 30%란 말이에요. 근데 이 대통령 지지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표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대통령이니까 잘해줬으면이라고 하는 기대표가 있기 때문에 10% 정도 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바닥을 기고 있는 지지도거든요. 바닥을 기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버리면 한나라당이 무슨 수로 버팁니까? 수도권에 111개 지역구가 있는데요. 강남 상구를 비롯해서 한나라당이 20개 정도 건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80석밖에 안 나온다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에서 아까 제가 135, 140을 예측했잖아요. 135, 140을 만들려면 일단 이명박 정권 심판선거라고 하는 선거 성격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선거가 아니라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선거로 선거의 성격을 바꿔야만이 한나라당이 130에서 140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나라당이 입만 열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박근혜 역할론이죠. 당장 이번에 주민투표도 박근혜가 역할 안 해서 졌다고 그러죠. 내년 총선도 박근혜가 역할해야 된다고 전면에 나서야 된다고 그러죠. 지금 한나라당은 박근혜 아니면 어디 의지가지 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 총선에 박근혜가 전면에 나서서 선거를 진두지휘한다면 그러면 그 선거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전초전의 선거가 될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전면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선거가 될 것인지, 이게 갈림길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내년 선거에 박근혜가 전면에 나서서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부산에서 유세를 하고 다닙니다. 저를 대통령으로 뽑으려면 이번 선거에서 이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세요라고 유세를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야권에서는 손학규가, 문재인이, 유시민이 그렇게 하고 다닐 거예요. 야권이 정권 탈환하려면 민주당 후보를 뽑아주세요. 야권이 정권 탈환하고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교체하려면 야권 단일 후보한테 표를 주십시오. 이렇게 유세하고 다니겠죠. 그러니까 야권은 이명박 정권 심판론을 얘기할 것인데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 만들기 위한 전초 선거, 이렇게 선거를 한다면 서로 주장이 완전히 다르죠. 프레임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 국민들이 어느 쪽을 선택할까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선거의 양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프레임을 만드는 데서 지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박근혜가 매우 위력적인 후보이기 때문에, 아까 대선 과정에서 쭉 설명드렸죠. 매우 위력적인 후보이기 때문에 박근혜가 전면에 나서면 이명박 정권 심판선거의 성격을 약화시키고 희석시키고 또는 없애버리고, 그리고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나라당을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미래 전망적 선거로 성격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유권자들은 이명박은 밉지만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프레임을 만들지 못하면 해보는 말합니다. 오세훈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10월 26일 날 이제 서울시장을 다시 뽑아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서울시장 선거가 이명박 정권 꼴보기 싫으니까 갈자, 오세훈이 꼴보기 싫으니까 갈자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이루어지면 선거 하나마나 민주당이 이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는 사수해야 돼 라고 하는 프레임이 유권자들한테 받아들여지면 선거는 해볼만 합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레임이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질 것인지 이 싸움을 지금 여야가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제가 박근혜 프레임이 좀 더 우세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국민의 55% 또는 60%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잖아요. 박근혜는 한나라당 후보고
지금 정권도 한나라당 정권이니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이명박 정권에 이어서 정권이 재창출되는 거잖아요. 이명박 정권의 후계 정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정권이 교체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미 국민들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완전히 구별해 놓고 있어요. 완전히 구별해 놓고 있어요. 참 힘든 일이죠. 근데 그거를 지난 3년 반 동안 박근혜가 이명박과 관계를 거리를 둬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까 예로 들은 세종시 싸움을 보십시오. 이게 원래는 한나라당하고 민주당이 싸워야 될 문제인데 그 싸움이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싸운 싸움으로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박근혜를 이명박의 밑에 있는 사람은 안 보는 거죠. 이미. 이것이 여권 후보가 갖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를 이미 박근혜가 해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권 후보는 늘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역대 정권들이 정권 말기로 가면서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대통령하고 자기가 거리를 둬야 돼요. 차별화를 해야 돼. 그런데 차별화를 하는 순간 대통령 지지 세력은 그래도 10%는 있기 때문에 자칫 차별화를 잘못하면 여권이 분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이해창과 김영삼의 관계가 딱 그렇죠. 이해창은 김영삼이 임기 말에 얼마나 인기가 없었습니까? IMF까지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창은 김영삼과 거리를 두기를 적극적으로 하죠. 그래서 김영삼 인형을 막 불태우는 이런 일까지 막 벌이잖아요. 그 결과 어쨌든 김영삼 지지 세력의 일부가 이해창을 지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권이 분열하잖아요. 그 결과는 이해창의 패배입니다. 그러니까 여권 후보는 늘 대통령과 일정하게 거리를 두되 여권 전체는 하나로 자기가 모아가야 되는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근데 박근혜를 보십시오. 이미 이명박과는 확실하게 차별화된 것으로 국민들이 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인위적으로 이명박과 차별화하지 않고도 차별화가 이미 돼 있으니까 박근혜는 손만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손만 잡으면은 여권이 분열되지 않잖아요. 이게 여권 후보이면서도 박근혜가 다른 여권 후보, 이해창과 다른 겁니다. 하여튼 이런 그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또는 당장 10월 26일 날에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도 박근혜는 박근혜의 선거로 이걸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명박과의 갈등 없이, 이명박과의 심각한 갈등 없이, 그래서 여권의 분열 없이 박근혜의 선거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선거는 이깁니다. 그러면 제가 이긴다고 표현했는데 지금 171석이 135석이 되는 건데 어떻게 이기는 거냐 이런 항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한나라당이 171석인데 내년 4월에 135석이 됐어요. 그게 참담한 패배 아니냐, 추락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도 기자들이 계시니까. 어떻게 쓰시겠어요? 이걸 한나라당의 참패로 쓰실 거예요? 아니면은 역시 박근혜라고 쓰실 거예요? 제가 물어본 기자들은 10이면 10명 다 역시 박근혜라고 자기는 제목을 달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투표하면 한나라당이 100석도 안 된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100석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8개월 만에 박근혜가 135에서 140을 만들어낸다면 그야말로 박근혜의 힘이 다시 입증되는 거다라고 자기들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렇게 제목을 달면 국민들이 그런 줄 알게 되죠. 실제로 그게 저는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야권은요, 내년 총선에서 자기들이 어쨌든 이기고 그러면 그 순간 박근혜 대세론이 꺾인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제 예측대로라고 하면 박근혜 대세론이 꺾일까요? 아니면 더 강화될까요? 더 강화됩니다. 역시 박근혜라고 일면 제목이 잡히는 순간 박근혜 대세론은 훨씬 더 강화됩니다. 그러면 12월 대선까지 거의 변동 없이 일방적으로 대선이 끝나버립니다. 이 선거가 1992년 선거였습니다. 1992년에 YS가 1년 동안 한 번도 뒤처지지 않고 정주영이 출마를 해서 돌변 변수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도 200만 표 차이를 끝까지 유지해버렸습니다. 선거 막판에 초원복집 사건이라고 하는 악성 사건까지 터졌지만 결과를 보면 200만 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 차이를 야권에서 좁히지를 못했어요. 김대중을 좁히지 못했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거가 끝나버립니다. 저는 내년 총선에서 제 예상대로 한나라당이 135, 140을 하고 민주당이 선전해서 125에서 130을 하는 순간 역시 박근혜라고 규정이 될 것이고, 따라서 선거는 일방적으로 끝날 것이고 그 결과는 200만 표 정도의 차이로 끝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자, 대통령 후보는 말이죠, 매일매일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조사를 여러 군데서 하기 때문에요, 대개 조사회사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도 한 여론조사회사에다만 맡기지 않거든요. 크로스 체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너 군데 여론조사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루 걸러 한 번씩은 여론조사를 보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내년 4월에 총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과를 예측한 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5월, 6월부터 이제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조사를 보니까 200만 표 정도 이기고 있다, 뭐 250만 표 이기고 있다, 이런 보고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박근혜가 어떨까요? 여유를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여유를 가지게 되죠. 200만 표는 웬만한 돌발 변수가 생겨도 넘어설 수 없는 벽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대중은 57만 표, 노무현은 39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거는 정말 막판 혼전이죠. 근데 200만 표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그러니까 92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 다 김영삼 대통령 된다고들 다 예측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말이죠, 후보가 여유를 갖게 되기 때문에 대선 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87년 6월 항쟁으로 이제 지금의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한 이후에 5명의 후보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5명의 대통령 중에 슬로건으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쓴 사람은 김대중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떻게 국가를 경영할까를 실제로 준비한 사람은 김영삼 한 사람이었습니다. 김영삼은 1년 동안 200만 표 이상의 차이를 쭉 유지해서 손쉽게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기가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요. 자신의 선거 인력의 일부분을 따로 떼내서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 후를 준비하는 특별팀을 가동할 수가 있었어요. 그 정도의 여유가 있었어요. 선거 구도 자체가 여유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김영삼이 준비성이 많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거 구도 자체가 그런 여유를 김영삼한테 줬어요. 그래서 대선 후 준비를 따로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한배호 선생 같은 아주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이 대선 후 준비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팀의 이름이 임팩트 코리아라는 거죠. 이 팀에 심부름을 했던 사람이 전병민이라는 사람이죠. 이 팀으로부터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김영삼은 선거 과정 내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선거 후에 대통령이 되면 어떤 걸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를 보고받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영삼이 대통령이 된 직후부터 강력하게 문민개혁을 밀어붙였잖아요. 한화회를 척결하고 안기부를 폐쇄하고 문민화하고 대학 교수였던 김덕을 안기부장으로 임명하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공직자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 이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1년에 잘 짜여진 문민개혁을 일거에 쫙 밀어붙였는데요. 그게 어떻게 김영삼 머리에서 나옵니까? 임팩트 코리아가 1년 동안 준비한 겁니다. 그 계획대로 된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임팩트 코리아에서 제시한 대선 후 김영삼이 대통령이 됐을 때 해야 될 일로 제시한 것의 90%가 어쨌든 문민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실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제일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준비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영삼이 준비성이 많아서가 아니라 선거 구도 자체가 대통령 후보한테 여유를 줄 수 있었다. 다른 대통령들은요, 그런 여유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보십시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은요,
대선 선거 일주일 전쯤입니다. 저는 일주일 전쯤에 전화를 받았어요. 혹시 대통령이 될지 모르니 대통령이 된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좀 정리를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12월 13일 날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투표는 12월 19일이었어요. 제가 그때부터 여의도에 호텔방 잡고 몇 명 동원해서 밤새워서 작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증언할 수 있죠. 노무현은 일주일 전까지 자기가 대통령에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없었다. 일주일 정도 전에야 비로소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라고 느꼈고, 그때 비로소 대통령이 되고 나면 뭘 해야 될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김대중은 달랐을까요? 마찬가지죠. DJP 연합을 한 다음에도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몰랐잖아요. 그게 11월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무리 김대중이 준비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따로 준비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 대선이 박근혜가 됐건 문재인이 됐건 누가 됐건 좋으니 기왕에 어차피 선거는 승패가 나는 거니까요. 기왕에 승패가 난다면 한 200만 표 이상 차이가 좀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후보가 스스로 여유를 좀 가지고 대선만 아니라 대선 후까지 준비하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좀 준비된 팀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를테면 섀도우 캐비넷도 없고 실제로 대통령 권력을 함께 운영하고 뭘 할 만한 무슨 팀이라고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선거팀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선거와 국정운영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역대 대통령들이 선거는 다 잘해요. 김대중도 김영삼도 노무현도 다 정치인이니까 선거에 관해서는 최고의 전략가들이죠. 승부도 할 줄 알고. 그 선거 때 했던 팀들이 국가 경영에도 그대로 투입된단 말이에요. 전혀 차원이 다른데 그래서 훌륭한 정치인이지만 훌륭한 대통령은 되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전철이 이번에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대한 전망을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상을 말씀드리면, 이게 역순으로 제가 대선에서부터 이제 총선으로 이렇게 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선거, 내년 특히 총선에서 제가 135, 140으로 한나라당, 120에서 130으로 민주당 이렇게 말씀드릴 때 핵심적인 요소가 이게 정권 심판 선거가 아니라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로 선거의 성격이 어떻게 규정되는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문제와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게 국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수준의 공천 불가리를 여야 어느 쪽이 먼저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또 지금 당장 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내에 사정들이 아주 복잡하고 그래서 이것들은 한마디로 제가 딱 단정적으로 말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고요. 어쨌든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공천 불가리, 민주당의 공천 불가리, 또는 민주당의 공천 불가리를 포함한 야권의 후보 단일화, 이 과제에 대해서 누가 가장 책임이 있느냐, 또는 누가 가장 책임을 가지고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만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건 대선 후보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한나라당은 홍준표 대표가 내년 4월 공천을 하게 형식상 되어 있지만 이건 형식일 뿐이고 실제는 박근혜가 공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에는 12월 달에 전당대회를 거쳐서 당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손학규가 공천을 하거나 문재인이 공천을 하거나 두 사람이 협력해서 공천을 하거나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 공천을 선거가
총선이 먼저 있고 대선이 먼저 있으니까 대선은 일단 총선 끝난 다음에 생각하자고 접어두고 총선만 먼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논의를 하다 보면 당 대표나 당 지도부가 이걸 하게 되고 대선 후보, 대통령 후보는 뒷짐을 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논의 자체를 대선부터 시작한 이유가 그거에 있어요. 시간적으로는 총선이 앞서지만 정치적으로는 대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선에서 대선 후보로 유력시 되는 사람들이 총선의 성격을 규정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총선의 공천 물갈이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도 대선 후보가 지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박근혜가 한나라당의 현역 의원 50% 이상을 물갈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박근혜가 대선 후보로서의 정치력을 시험받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손학규가 민주당의 50% 이상의 현역 물갈이를 호남에서부터 관철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런 관점에서 총선을 바라봐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총선 공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면 잘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대선부터 쭉 설명을 드려서 이제 마지막으로 총선 공천이 그런 방식으로 대선 주자들에 의해서 결정돼야 된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